안녕하세요. 저는 시누이 셋의 막내만 아들인 집안에 시집을 간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시누이가 셋이라는 말을 듣고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귀한 집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보통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며느리를 많이 부려먹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누이부터 시부모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와 시부모님 할아버지가 서로 동네 친구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의 일은 온통 제 차지가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몇 시에 올 거니? 안 그래도 좀 일찍 오라고 하려고 전화했어. 음식 준비 미리미리 해야지. 주말에 네 시누이들도 다 온다는데 다 모이면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니? 장도 봐야 하고 바쁘니까 금요일에 일 끝나자마자 내려와. 알았지? 네? 주말에요? 어머님, 저 주말에 약속 있어서 이번 주는 못 내려가요. 이번 주는 남편만 보낼게요. 몇 달 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빠질 수 없어서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시간이라도 조정을 해봤을 건데 이미 정해진 거라 이번 주는 힘들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일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해?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니? 그럼 음식은 누가 하고?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좀 빠져. 결혼하고선 가족 일이 제일 급한 일이지. 그것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게 제가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간 겨우겨우 내주셔가지고 보는 거라 이번에는 꼭 만나봐야 해서. 저번에도 어머님 급한 일이라고 해서 저 약속 바꾼 거라 이번에는 못 바꿔요, 어머님. 이번에 남편만 보낼게요. 이직? 이직해서 뭐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 안 맞는 거면 그 사람 만날 인연이 아닐 건데 왜 굳이 또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너 핑계 대는 거 아니지?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왜 남편 혼자만 보내려고 하니?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수군거리는데. 하여튼간 이번 주말에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음식 메뉴는 내가 정할 테니 와서는 장 보고 요리만 하면 돼.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매 주말마다 시댁 행사로 불러다녔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아도 별소리를 안 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전화도 피해보고 못 간다고 말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자신들의 말만 주장했죠. 더욱 답답했던 건 남편이 전혀 힘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중재를 해보려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저에게만 닥달을 하셨어요. 특히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들은 돌아가며 제 속을 긁곤 했어요. 올케, 저번에 나 소개팅 해준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왜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자리를 안 만들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냥 땡하는 거야?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은 영 능력이 별로더라. 나 능력 보는 거 알고 있지? 얼른 자리 마련해봐. 형님,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곤 있는데 아직 소개를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팀 남자들도 다 유부남이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괜찮으시면
좀 연상이신 분은 어떠세요? 한 4살 정도 위인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괜찮으시거든요. 나보다 4살 위? 무슨 아재랑 만나라는 거야? 옳게. 나 밖에서 아직도 20대로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4살 위면 40대인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병시중 들 일 있어? 옳게. 그러지 말고 신입들 많이 들어오잖아. 나 연하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형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분이 저는 제일 능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옳게. 내가 뭐 큰 거 바래? 저번에 소개해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여기서 집 하나 제대로 해올 능력도 없더구만. 전세로 해올 수도 있대. 그게 말이나 돼? 결혼하려면 집은 해와야지. 암튼 올케가 잘 찾아봐. 올케 회사에서도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올케처럼 능력 좋은 남편한테 시집가서 꿀 빨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제가 무슨 꿀을 빨아요. 형님, 저희 집 대출금 갚느라고 빠듯한 거 아시면서 저나 남편이나 능력은 비등비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하죠. 어머, 옳게 꿈도 진짜 야무지다. 그 정도면 능력 좋은 남편이지. 옳게 정도에 더 능력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어? 솔직히 우리 집만큼 좋은 집안이 어디 있다고?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래? 아니면 모시고 살라고를 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은 집안에 시집 왔는데? 첫째 신우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직업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동네 작은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사무 업무를 보면서 남편감은 집 한 채는 떡하니 해올 수 있는 사람을 바랬죠. 거기다가 능력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지 않았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큰 신우에게 소개팅을 해줬다가 오히려 저만 욕을 먹게 되자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큰 신우는 저에게 매번 볼 때마다 남자 소개를 해달라며 난리법석이었어요. 둘째 신우는 어릴 적 남동생과 차별을 당한 것을 제가 부당함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집에서 차별받았는지 알아? 옳게는 편하게 살아서 모르겠지만 막내가 저렇게 큰 건 다 우리가 희생해서야. 엄마 아빠도 남동생이라면 우쭈쭈 난리고 뭐 하나 우리 챙겨준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둥이 귀엽게 생각해서 봐줬으니까 이렇게 잘 자란 거지. 옳게는 우리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줘. 갑자기 돈이요? 저번에 형님 급하시다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하시고선 그것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형님 저번 주에 월급 받았다면서 여행 갔다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라뇨? 아,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어차피 올케가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남동생 돈 누나한테 준다 생각하고 주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캐물어? 내가 올케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돼? 직장도 아니고 내 상사도 아니면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요. 형님 저번에 저한테 빌리신 돈도 다시 갚으시지 않으셨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오신다고 하셨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제 돈은 안 갚으시고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돈 빌리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 올케. 지금까지 돈 빌려준 거
그렇게 다 계산하면서 살았어? 나 진짜 무섭다. 올게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았었네? 내가 안 갚는데? 그럼 돈 빌린 사람은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뭐야? 올게,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모든 혜택 다 진욱이가 받다고. 그렇게 진욱이가 잘 큰 건 우리가 양보해서라니까? 그거 다 우리 덕이니까 올케는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저 남편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둘째 신우는 항상 제가 시댁에 엎드려 살기를 원하는 듯 했어요. 당연히 돈도 빌려줘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죠. 그나마 셋째 신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뭘 원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일을 해도 새 신우 누구 하나 도와준 적도 없었고 뭐라든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역시나 모든 시댁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시부는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아시고선 언제 친정에서 유산을 줄 건지 매번 물어보셨어요. 며느라, 네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니?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일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퇴직금이며 연금도 나온다지만 그걸로만 살기에는 부족하다고는 안 하시냐?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모두 연금도 꼬박 나오시고 퇴직할 때까지 일하셨으니까 퇴직금도 있으시고요. 평생 일하셨는데 퇴직하고 또 일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그냥 땅이며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다 쓰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처분해서 쓰라고 해? 남겨둬야지. 그래야 사위의 자식이 그걸 받고 편하게 살 거 아니니? 부모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려. 요즘은 은퇴하고 다시 일하는 거 흠도 아니고 쉬엄쉬엄 취미로도 일한다고 하더라. 재산 까먹을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노후 편하게 즐기시는 게 낫죠. 부모님도 그러시려고 늦은 나이까지 쭉 일하신 거고요. 저나 남편이나 부모님 재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걸 받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버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별로라고. 나랑 너희 부모랑 같냐? 우리야 자식이 넷이나 있지만 너희 부모야 너 하나뿐이니까 그렇지. 그 재산 오로지 네가 다 받을 텐데 그걸 까먹으라고 하면 되겠니? 그나저나 이번에는 용돈이 영 시원치 않더라.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올려서 줘야 되겠어. 그걸로 밖에서 뭘 살 수 있다고 고작 그만큼만 주는 거야? 시부는 돈의 계산적인 사람이셨고 당신은 나이 들어 밖에서 일하는 건 못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고 절대 재산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말만 하셨어요. 아마 오로지 재산을 다 받는 사람이 저일 테니 콩고물이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떨어질까 싶어 그런 말을 하셨던 거겠죠. 시부모님께서는 60대 이후로 일을 그만두시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셨어요. 저는 모두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부부이니 2배로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누이들과 똑같이 드리겠다고 했더니만 시모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들어온 돈 보니까 저번에 준 것보다 반밖에 안 되던데 뭐 잘못 넣은 거 아니니? 한번 확인해봐. 안 그래도 오늘 이것저것 내야 하는 날인데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얼른 확인하고 나머지 넣어줘 지금. 어머님, 저희 잘 체크하고 보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여유로운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정도면 거의 남편 월급 절반 이상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 내년에는 집도 이사 가야 하고 이래저래 머리 아픈데 돈도 못 모으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고작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생색이란 생색은 타내면서 그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받아야 할 거 받겠다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원래 넣던 대로 넣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렇게 여유로운 편 아니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도 생각해야 되고 이사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 말고도 주말마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서 돈 받아가시고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럼 너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쉬운 걸 니들이 못 해놓고선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리고 진욱이랑 너 상의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네 고집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때문에 부담스러워 줄였을 때에도 시모는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한 거라 생각하셨고 저에게만 화를 내셨어요. 정작 용돈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한 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해봤자 믿으시지도 않으셨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매번 저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시댁 때문이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다투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사람들 내 얘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 사람들 내 말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 스트레스도 이해해. 나도 그래서 고민이라니까. 당신이 진짜 고민이라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시댁에서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지금도 나한테만 전화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혼자 시댁 가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혼자서 시댁 가도 괜찮은 거고 시댁 온갖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정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무리 당신 말 안 들어도 당신이 듣게 해야지. 나도 미치겠어. 당신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나도 미치겠다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매번 얘기는 하는데 다들 왜 그게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사람들 전화도 다 차단하고 그럴까? 그래야 이게 끝날 것 같아. 전화를 차단한다고 끝이 날 것 같아? 저번엔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사무실까지 전화하셨더라. 사무실 전화도 연결 안 되면 찾아오려고 하셨대. 왜 그러셨냐? 급한 일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그러신 거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 고작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내 전화에 수십 통 전화하시고 사무실까지 날 찾는 전화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날도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셨잖아. 피한다고 될 일일까 이게? 남편과 저는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도 매번 초반에 유산이 되었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댁에서는 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확신하고 말하셨죠. 어느 날 집에 보약이 배달이 되었길래 봤더니 시모가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시모는 제 임신을 걱정하며 보내셨던 거였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임신 안 될 때는 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 동네에서 괜찮은 한의원 가서 지었으니까 빼먹지 말고 매일 먹어.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 검사는 해본 거니?
요즘은 임신 안 되면 바로바로 불임병원 간다고 하던데. 그런 곳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어머님, 저희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임병원은 아직 안 가려고요. 병원에서도 크게 이상 없다고 하고 불임 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남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니? 아니,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나 나나 여자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야 건강하게 애지중지 키워서 별로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어요.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아니 병원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푹 쉬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저 주말에 내려가는 거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푹 좀 쉬고 하려고요. 그래,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더라. 이번 주말에 내려오면 내가 사골 푹 구워서 놔둘 테니까 그걸로 만둣국이나 해먹자. 너 만두 빚을 줄 알지? 재료는 내가 사다 둘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만두만 빚어. 그러면 내가 저녁에 끓여줄 테니까. 금요일에 야근하지 말고 내려와. 알았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내려가지 않고 푹 쉬겠다는 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죠. 심한 스트레스에 결국 전 시댁 모든 전화를 차단했어요. 사무실에도 양해를 구하고 저를 찾는 전화는 업체가 아니면 연결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집으로 신우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신우들은 끈질겼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는 저를 보고선 큰 신우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 들어오기도 했었죠.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집안 분란 올케 때문에 생긴 거 알고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 때문에 동생도 내 전화도 안 받고 뭐가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우리 다 피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올케 임신 걱정하길래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줬더니만 그것도 다 돌려보냈다며.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는지. 무조건 제 잘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많아서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푹 쉬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은 제가 집에 있겠다고 해도 꼭 시댁에 내려와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가서 올케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가서 무슨 밭일을 해? 아니면 청소 빨래를 해?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올케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올케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챙겨주는 거 보고선 나도 별말 안 한 거야. 근데 뭐? 고작 그것 때문에 남편 부모를 이렇게 대해?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남편한테는 그 이후로 전화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큰 신우가 찾아오고 나서 저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신우 셋이 모두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시댁 식구들에게 버릇이 없다면서 난리를 치고 나서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누나들 왔다 갔어? 아, 안 그래도 오늘 누나들 나한테 전화 왔던데 사과했다며? 진짜 사과했어? 누나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용서해 줬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하던데. 진짜 맞아?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난리 피우고 갔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래. 자기들한테 예의 없었던 거 사과하고 용서 구하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 와서는 당신네 집 분란 만든 게 나라고 하더라.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랑 못 살아. 왜 이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들 전화도 다 끊고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지도 않고 있잖아. 누나들은 내가 잘 해결할게. 누나들이 하도 잘 풀었다고 하길래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은 결국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피웠고 한동안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랐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고 나서부터인지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음식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신혼 첫 1년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반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쯤 저희는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넉넉치 않아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치동 38평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던 날 인프라가 좋다며 신혼의 색과 함께 시부모가 짐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짐 정리 다 안 했니? 아직도 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큰 집으로 옮기는데 뭘 그렇게 많다고? 그나저나 안방은 아직 청소 안 했니? 우리 집 넣으려면 청소 싹 해둬야 하는데. 너는 그럼 다른 방 정리하고 내가 우리 쓸 안방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7인 살기 딱이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며 형님들이며 이게 무슨 짐들이에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려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 큰 집에서 너희 둘이서만 살면 얼마나 헛헛하겠어. 거기다가 네 부모 살던 집인데 그럴수록 더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다복하고 좋은 거야. 신우들도 불편하지만 다 동의해서 온 거야. 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얼른 정리해서 우리 밥 먹자. 이사하는 날은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뭐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만 살기에는 좀 넓다 싶었는데. 남편이 근데 그건 말 안 했나 봐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말고도 또 누가 올 건데 한 사람 더 살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당당하게 부모님 대치동 집에 같이 살겠다며 왔지만 전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시댁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휘둘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들을 다 시댁에 전하고 있었죠. 우연히 남편이 시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선 입춘날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제 할아버지셨어요. 남편의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셨어요.
그래서 전부터 잘 알고 계셨는데 아주 예전에 시부가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할 때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셨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유, 어르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솜이 입주한다고 해서 오신 거세요? 이삿날이라 정신이 좀 없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르신까지 계실 줄이야. 어르신, 잘 지내셨죠?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고 오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으면 미리 했어야지. 나는 내 돈 안 갖고 도망간 줄 알았어. 어찌되었든 들어보니 우리 손녀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길래 이제는 꼬박꼬박 돈 받을 수 있겠구먼. 아유, 아니요. 어르신, 저희 여기서 살 건 아니고요. 며느리가 뭔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저희가 어떻게 며느리 집에서 삽니까? 저희도 집이 있는데. 어머, 안 그래도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시모는 트럭 한가득 실어온 짐을 그대로 시댁으로 다시 가지고 가셨죠. 당연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면 그 큰 돈을 갚아야 하고 집을 팔면 당연히 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니 시댁 식구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헤어지길 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오해야. 내가 미쳤다고 엄마 아빠랑 누나들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겠어?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가족들이 밀어붙인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갈백해.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안 사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말 한마디 말도 없이 할아버지 불렀잖아. 갑자기? 왜? 할아버지 부른 거 말했으면 당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또 말하려고?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바보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도 돈 한 푼 안 갚았다며. 나도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돈 되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정 뻔히 다 아시는데, 그걸 아니까 할아버님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신 거고, 근데 이번에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돈 안 받을 생각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든 받으시겠다는 건데, 왜 우리가 안 갚는 것처럼 말을 해? 어쨌든 난 이혼할 수 없어. 당신이랑 헤어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 당신한테 소송할 거야.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랑 나 속여왔던 거, 내 월급만 시댁에 이체하고 당신 월급은 따로 모아왔던 거, 그거 다 내가 알았거든? 어디 끝까지 거짓말하는지 보자. 믿었던 남편은 그동안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어요. 시댁에 보내는 용돈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저에게 속여왔고 대부분 제가 번 돈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중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대치동 집에 들어가려고 6개월가량을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 바로 들이밀었던 거였습니다. 전 할아버지에게 빌려준 돈도 받기 위해서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증거로 있었고, 갚기로 했던 날짜도 이미 훨씬 지나갔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소미야,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 알잖아. 아들만 중요한 거. 누나들도 나 때문에 고생했고, 엄마 아빠도 나 한번 제대로 키우려고 고생하셔서 그냥 한번 보답해드리고 싶었어. 그냥 그 생각인 것 뿐이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너한테는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이랑 살던 2년 동안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정말. 그렇게 나 속이면서 기만하니까 재미있었니? 아니야. 미안했어. 근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부모 사랑도 많이 받아온 사람이고, 솔직히 부모님한테 유산도 받으니 넉넉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대치동 집에 들어갈 때도 솔직히 걱정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밀어붙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됐고, 앞으로 당신이랑 이렇게 통화할 일도 마주할 일도 없을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소식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있던 집도 다 정리하고 처분했으니 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겨우겨우 남편이 일하면서 나머지 식구들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랑 같이 하는 지인이 요즘 남편이 집에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슬쩍 말해줬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결혼식 날에 마주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댁이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 안부를 물으셨는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돈을 뺐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을 뺐고, 저에게는 월급을 뺐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다행히 모든 사실을 끝내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히 회사 지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보다 마음도 편해졌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주에 살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걸 신경 써줬었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신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게 되었죠. 홀몸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들이었으면 온갖 잡일은 다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수화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시모 옆에 있냐고 여쭤보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건 다 구해주려고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막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에게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왔었는데 3년 차에 임신하면서부터 바뀌어버린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고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가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는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라고 부부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신 부모님께서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뒤 다음날 와주길 바랬고 남편은 아빠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준 뒤 남편을 거실로 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자네가 왜 내 딸을 막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막 3년 차가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서로 응어리져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내 딸 말로는 임신하면서부터 자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임신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제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원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땐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임신하고 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손을 떼버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 되겠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내 딸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만삭일 때도 부엌 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했었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저한테 밀어주려만 하는데 제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과 집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거 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해서요. 장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털어놓으라면서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려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남편은 목이 탔는지 저희 부모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친정집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과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곤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며 주방을 둘러보더니 걸려있던 보자기를 꺼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과 과일들을 죄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양손 가득 보자기의 음식들을 전부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 뭐해?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 우리 부모님 허락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아이, 이거 놔. 저번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아들 같다면서 집에 있는 음식들 전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네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이 집에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짓인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앉지 못해? 내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네는 음식을 챙길 생각만 하고 내 딸과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네. 그래서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임신하자마자 퇴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아휴,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음식 상하기 전에 빨리 가봐야죠. 그래도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저희 엄마가 인정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퇴사한 것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가 착상을 못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진정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걸 권장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한 거였잖아. 그동안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해왔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셨죠. 최대한 좋게 저희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도 문제였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부관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이혼하는 걸로 결정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백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 담겨있는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양손 가득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친 뒤 시부모님께 물건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분위기 보니 그만 끝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쇼핑백들은 전부 다 뭐고 당신 설마 월급 받는 족족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필요한 것 좀 구매한 것뿐인데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면서 당신 부모님이라고 고가의 물건들을 양손 가득 퍼주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라도 해줘 봤어?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서운한 것도 참 많다. 이혼하자고 온 거냐? 그래.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도 너는 아빠 역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원했지. 나를 바라지는 않았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가지고 왔어? 설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왕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산 물건이 할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너희 집에서 메꿔주면 안 되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신 메꿔준다면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또 상처받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물 짜내지 말고. 아들,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임신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이제 곧 출산인데 많이 두렵겠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네가 그렇게 독한 말 하면 평생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미련도 없는걸요.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임신하고부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게나 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안일 해야 되겠어요? 아빠도 평생 집안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절 시켜 먹으려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대충 눈치 줬으면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봐. 평생을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날 전부 다 받았을 만큼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린 뒤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가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을 나서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결국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양가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말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은 제가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고 배 아파 낳은 제 딸의 얼굴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 부모님과 상의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죠. 파격 채용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았는데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간호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력직은 4,6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제공이 되었었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또한 병원 진료를 무료로 처리되는 조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3교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색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몸에 손을 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걸음을 멈췄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드러나 보기 위해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몇 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위자료 받아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죽 급했으면 이혼한 당신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겠소? 내가 과거에 모질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앞으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 부탁 좀 들어줘. 당신 좀 지능이 모자라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잠깐만. 그런데 당신 부모까지 함께 오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예, 며느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너처럼 마음 착한 여자도 없는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었나 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럼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안면 싹 닫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생각은 아니지? 이렇게 부탁하마. 저번 달에 내 아들놈이 사기를 당했는데 나도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아들 말만 믿고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우리 집 양반 몰래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넘겨줬었는데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지 뭐냐. 재개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투자 수익률 얻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입금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서둘러 입금을 해버렸지 뭐야.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었고 아들 하나 믿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투자했는데 그놈이 참적해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하루빨리 그놈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사기꾼이겠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린 상태라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못난 아빠로 남지 않기 위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절대 불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네. 내가 붙잡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집안이 무너졌다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고 내 딸 얼굴도 보여줄 생각 없어. 입 아프게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의 희망도 품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이게 누구야? 하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봤더니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딸이 힘들게 출산할 때도 자네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다면서. 내 딸한테 뭘 원하길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도움 같은 거 주지 않을 거니 그만 돌아가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현관문 밖이 시끄러우셨는지 밖으로 나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엄마의 흉계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전 남편은 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 다시 간호사 일 시작했어. 당신보다 연봉도 높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필요한 물건 좀 사드렸는데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냉전 한 푼이라도 쓰려고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물건들 눈에 띄면 죄다 가져가서 당신 부모에게 갖다 바쳤잖아. 힘들게 일해서 벌은 천금 같은 내 돈을 애먼데 왜 써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린 네가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했지?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으면 명품 가방이랑 옷을 주문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위기에 처한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신 부모만 명품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 2장 사서 대충 던져줬던 당신의 그 행동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다고. 우리 집안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닥쳐도 너한테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버렸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미련이 남았는지 얼씬거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우리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노만 남겨주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온갖 상처를 준 저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정말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집안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 내외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상태였었죠. 보통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일단 서로의 분위기를 살핀 뒤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데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은 순간부터 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아지게 되었었죠.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말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첫 인사를 가게 된 날, 저는 형님 내외와 시부모님의 인상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결혼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너 혹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거야?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초면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돼서 내 아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니? 제가 왜 책임을 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못하나요? 한 식구가 되려면 아버님, 어머님만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려는 기준을 삼는 건데 왜 네가 참견을 하려는 건데? 분위기 흐릴 거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당연히 저도 의견을 내야 하는 거죠. 아직 대화도 나누지 못해봤는데 얼굴 보자마자 무조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어?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부터 쓰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지 않나요? 일단 방에 들어가 있거라. 이유야 어찌됐든 시부모 앞에서 먼저 큰소리 친 건 첫째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형님에게 큰 소리를 치자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듯 형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시모는 놀란 저를 진정시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형님 내외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저를 보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네가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네요. 시모가 형님을 부르면서 저녁 상차림 준비를 요구하셨고 입이 산처럼 나온 형님은 주방에 들어가 준비해둔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 쪽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 곁눈질로 보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거실로 나오시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살림을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에 시모는 결국 쓴소리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계속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 직접 해소를 해드리기로 했네요. 그래서 형님과 주방으로 들어가 잘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살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나쁘지 않다는 표정으로 음식 준비하는 걸 보여줬어요. 별거 한 것도 없었지만 더 이상 형님의 입에서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나가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형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진정되고 난 이후 끝은 좋게 마무리하고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네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셔서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네요. 저는 형님 내외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원만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 정식적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사온 선물을 꺼내 드리면서 형님에게도 준비한 선물을 건네 드렸는데 여전히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드린 선물은 확인하지도 않으시곤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 주셨습니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라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형님은 무작정 앞치마를 걸치고 주방으로 따라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이제 막 도착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형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이래서 선물 사올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였어.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형수님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른 건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옆에다 척 던져놓으면 그걸 보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에서 앞치마부터 걸치라는 게 지금 맞는 행동이에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형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자기는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와.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 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많이 피곤했을 테니 일단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모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앞치마를 형님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자리를 옮겨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어요. 사람이 싫은 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형님에게 싫은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마주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형님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래도 저에 대해 뭐가 불만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기회가 될 때 형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마음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방 안에 있는 게 눈치가 보여 분위기 좀 살피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도우려 쓰러져 버린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시모의 방이 문은 닫혀 있었지만 형님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천천히 옮겨 방문 앞에 멈춰서서 시모와 형님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형님이 시모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제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새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 거고 그렇게 청색하며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친 거니? 맞는 말 한 건데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잡일은 다 해오면서 살아왔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서방님한테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겠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서방님이 막내라서 그런 건가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의 권리는 이제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세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이제 막 시작하는 내 아들한테 일단 먼저 떼어주겠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저희와도 상의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아들인데 일단 저와도 상의를 하셔야죠. 종혁이 너는 지금 동생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전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쳐? 너희들 보이는 못난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니? 애들 나오기 전에 표정 관리 잘하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 말거라. 한 번만 더 새아가한테 안 좋은 표정 보이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나 준비해라. 재산을 받으려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끝인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집안 불화를 만드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동안 두 발 뻗고 편히 지내신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시는 건 옳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워서 안 받을게요. 형님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시부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흥분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런 분위기로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결국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무리했다는 걸 아셔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어요. 시모는 울분을 토해내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며 돈만 밝히는 형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남편도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잠에서 깬 듯
급하게 시부모님 방으로 달려와 분위기를 살피며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길래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주방에 들어가 준비하다만 음식들로 다시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앞치마를 한 채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음식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오신 뒤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기자 자리에 앉으셨고 형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녁상 차리는 걸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몇 숟갈 드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과 따로 대화하길 원하셔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형님과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형님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좀 전에 있던 상황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쉽게 입을 열지 않으시다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님 댁에서 10년을 넘게 지내오면서 온갖 굳은 일은 전부 다 하고 지내왔었어. 그런데 갑자기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진 좋았다 이거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신 거라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하고 싶다는 한마디 했는데 벌써 두 분이서 재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으셨는데 갑자기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 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혼 반대를 했던 것 뿐이야. 동서가 내 입장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걸? 지금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셔. 어머님은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시고 전부 다 나에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분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분명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실걸?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그러니 동서도 어머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부모님 재산은 서방님이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거든. 고생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동서가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 문제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고 서방님한테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받지 말라고 전달해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뒷감당은 책임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형님은 돈 욕심이 너무 과할 정도로 시부모님의 재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형님은 이미 시부모님 재산 전부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500평 대저택 시댁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었죠. 시부께서 의류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데 아주버님이 그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월급쟁이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자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했고 좀 무리하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자체가 빚지는 거라며 도움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남편 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였죠. 이렇게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의 생각 자체는 너무 달랐고 계속되는 갈등이 서로를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로 대화를 하려고 들어간 방에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주고받고 있길래 급하게 달려가 방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나왔어요. 형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야?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으면서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우리한테 돈 얘기부터 꺼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형이 얻는 게 뭔데? 나는 한 푼도 안 가질 거니까 형이 다 가져.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는데 형한테 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형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야 서로 편하게 살지 않겠어?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 재산 나눌까봐 잠도 안 올 거 아니야? 평생 그러고 살아.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실은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 말려왔자 서로 얼굴만 더 붉히게 되는 꼴이라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일찍 들어가시라고 차에 태워 보내셨네요. 그렇게 집에 오는 동안에도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술을 마신 뒤에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모는 저에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면서 조만간 따로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아주버님과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시는 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주려 하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네요. 남편도 수화기를 통해서 시부와 아주버님이 다투는 목소리에 불안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따로 시간을 가져 몇 차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별일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들어오면서 좀 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길 기대하고 계셨는데 형님 내외의 속마음을 듣고 나서부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던 형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실종이 됐다는 현장으로 남편과 함께 급하게 찾아왔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께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넋이 나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에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다시 물어보니 떨리는 입으로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우리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바닷가를 찾았는데 우리가 잠깐 식재료를 사러 근처에 있는 마트에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차가 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물에 차가 반쯤 잠긴 상태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했어요. 떠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시부모님이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셨지만 열리지 않는지 결국 완전 침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완전히 잠긴 상태였는데 시부모님께서 탈출을 시도하시려다가 실패를 하셨는지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차량이 끌어올려졌고 시부모님께서는 바다에 휩쓸리신 건지 실종이 된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하신 말로는 먼 길을 온 상태라 피곤하셨는지 형님네가 장을 보고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고 계시려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형님네에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희는 바다에 빠져 실종된 시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수색이 진행되기가 힘들어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부모님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었네요. 결국 며칠 동안 차량이 빠진 주위로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시부모님을 찾지 못했고 경사로에 주차를 해놔서 차가 굴러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네요. 차량을 멈췄을 때부터 이미 기어는 중립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전부 다 아주버님 잘못이라고 분노하고 있었지만 오열하고 있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고 형님네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왜 하냐고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자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차량이 침수된 일대를 수색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댁에 찾아가 아주버님께 부탁을 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걸 계속 들추려는 게 세상 떠난 시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그만 장례를 진행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따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다시 형님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형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몸을 발로 밀어내시면서 주방에 들어가 저녁 상차림이나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님은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집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제가 수발들길 원하셨어요. 안 좋은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또 다시 발길질을 하셨네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대들어?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하라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왜 형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 형님에게 넘어간 거랑 며느리 역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형님의 며느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발길질 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방금 저에게 하신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모든 게 의문투성이에요.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재산 때문에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입에 함부로 담을 수가 있죠? 당장 사과하세요. 형수님이 먼저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발길질 했다며? 모든 게 형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아주버님은 집안 모든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라며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서둘러 장례를 진행할 거라면서 저희 부부와의 인연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디오폰이 켜지면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네요. 저녁 시간이라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싶어 비디오폰 앞으로 다가간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차량 사고로 실종이 되셨던 시부모님께서 비디오폰에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담당 형사분들이 동행하셨네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 뒤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네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체포된 형님네에는 살아계신 시부모님을 보시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네요. 형님네가 시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바닷가를 찾아간 건 맞으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정했고 시부모님이 먼 길을 가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잠깐 눈을 붙일 때 비탈길에 기어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다음 뒤에서 차를 살짝 밀어 바다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며 시부모님께서 차에서 탈출을 하려 했는데 문 밖에서만 차 문을 열게끔 만들어 놓은 바람에 뒷좌석에서 문을 열지 못해 차량이 완전 침수가 됐을 때 그때 앞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을 맞춰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라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평소에도 수영을 즐겨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몸을 숨긴 채 탈출을 할 수 있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을 알게 된 이후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한 결과 형님과 아주버님이 조용한 곳에서 따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세상 떠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어야 했는데 실종이 돼서 형님은 발 뻗고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의 녹음을 들려주셨네요. 삽시간에 상황은 반전되어 형님네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이 일이 있게 되면서 형님 내외와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몇 년 뒤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하시는 사업을 정리하시고 저희 부부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중이세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